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뚝배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어느 날 저녁 고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청자장인 노송의 가마터. 쨍그랑 맑으면서도 애달픈 소리가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가마 주변에서 울려 퍼졌다. 천하제일의 비색을 자랑하는 고려의 청자가 가마에서 꺼내지자마자 재생을 다하고 조각나는 소리였다. 또 깨뜨리시는구나. 고려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고려청자의 장인. 노송의 손에서 떨어진 청자 조각들이 차가운 마당바닥에 흩어졌다. 달빛 아래서도 푸르게 빛나는 아름다운 조각들이었다. 하지만 노송의 예리한 눈에는 손톱만큼 작은 흙집 하나가 용납될 수 없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고, 이내 그 청자를 던져 깨뜨렸다. 완벽하지 못한 것은 절대로 임금님께 진상할 수 없다. 노송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때는 고려 성종 12년 이곳은 나라의 진상할 청자를 빚는 대장인 노송의 가마터였다. 그의 손에서 빚어지는 도자기는 고려 왕실의 극찬을 받는 천하의 보물이었지만 선생의 눈에 티끌만한 흠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깨져나가기 일쑤였다. 제자들은 스승의 엄격함을 익히 알고 있었다. 대여섯 명의 제자들이 이 가마터에서 청자를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스승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가장 큰 제자인 경수가 빗자루를 들고 조각들을 쓸어 모으기 시작했다. 21살의 그는 벌써 3년째 노송 밑에서 청자를 배우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성민, 태웅, 용석이 차례로 뒷정리에 나섰다. 자, 오늘은 이만하자.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노송의 말에 제자들이 하나둘 숙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막내 제자 소리만은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린 채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겨우 12살 남짓, 흙 다루는 솜씨가 서툴러 불 때는 일이나 허드렛일만 도맡아 하는 아이였다. 소리의 작은 손가락이 청자 조각 하나를 조심스레 집어 올렸다. 달빛 아래서 보니 정말 아름다웠다. 어디에 흠이 있는지 아무리 봐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였다. 참 아깝다. 소리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작은 흠 때문에 깨져야 한다는 게 안타까웠다. 아이는 조각을 소중히 품에 안고 숙소로 향했다. 늦은 밤까지 잠 못 들고 뒤척이던 제자들의 숨소리가 잦아들 무렵 숙소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빠져나왔다. 바로 소리였다. 아이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멈춘 곳은 임금님께 진상할 청자를 빚는 빚토, 즉 비밀의 흙을 보관하는 창고였다. 고려왕실에서 뛰어난 장인에게만 내어주는 이 귀한 흙은 한 줌의 허실도 없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 소리는 잠시 망설였다. 스승이 얼마나 이 흙을 소중히 여기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그보다 더 강했다. 저 신비한 흙이 어떤 느낌일지, 그 흙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했다. 아이는 쥐구멍만 한 벽의 틈새로 작은 몸을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차가운 흙의 감촉을 느끼며 두 손으로 한 움큼 정도의 흙을 가슴에 소중히 품었다. 정말 다른 흙과는 달랐다.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고귀한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네 이놈.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노라기보다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다. 어느새 다가온 스승, 노송 선생이 씁쓸한 눈으로 소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가마의 불을 조절하는 긴 나무 막대가 들려 있었다.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달빛 아래 스승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해 보였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건 그냥 흙덩이가 아니다.
우리 청자 장인들의 명예이자 궁궐에서 소중히 받아온 약속이다. 지금 내가 그걸 훔치고 있는 게다. 노송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겁게 울렸다. 소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눈물만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놈이 좀만 더 자랐으면 종아리를 치겠으나 아직 어려서 소꿉놀이를 하고 싶어 그런 거라 생각하고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겠다. 어서 들어가서 잠이나 자거라. 어리석은 녀석. 스승은 소리를 꾸짖고 돌려보냈다. 사흘이 지났다. 소리는 그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도 장작을 나를 때도 가마에 재를 치울 때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야, 소리. 괜찮냐? 큰 제자 경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소리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다른 제자들도 눈치를 보며 소리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노송은 그런 소리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그날 이후 호통을 치지도 않았고 벌을 주지도 않았다. 다만 평소보다 더 엄격하게 청자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다. 오늘은 매화무늬를 넣은 향로를 만들겠다. 노송의 말에 제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비토를 조심스럽게 가져오고 가마에 불을 지폈다. 소리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장작을 나르며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아이의 시선은 자꾸만 딴 곳으로 향했다. 마당 구석에 쌓인 깨진 청자 조각들이었다. 며칠 사이 그 더미가 더 높아졌다. 어제도 비토로 만든 완성 직전에 작고 이쁜 항아리 하나가 노송의 손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유약이 흐른 자국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소리는 가슴이 답답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깨뜨려야 할까? 저 조각들이 모이면 다시 하나의 그릇이 될 수도 있는데. 그날 밤 소리는 또다시 몰래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비토 창고가 아니라 조각 더미로 향했다. 달빛 아래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았다. 푸른빛 항아리였던 것들의 조각이 가장 많았다. 아이는 조각들을 품에 가득 안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작은 샘터가 있었다. 소리가 혼자 생각하고 싶을 때마다 찾는 장소였다. 이렇게 붙이면 아니야, 이건 여기가 맞아. 소리는 혼자 조용히 조각들을 맞춰가며 원래 모습을 찾아갔다. 생각보다 어려웠다. 어느 조각이 어디에 붙는지 알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이 올 때까지 아이는 조각들과 씨름했다. 그리고 샘터 옆에서 진흙으로 그 조각들을 얼추 맞추기 시작했다. 손가락 끝이 다 까지도록 매만지고 맞춰보고 또 맞춰봤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산산조각난 항아리 하나가 거의 원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이음새마다 금이 가 있었고 몇 군데는 조각이 모자라 구멍이 뚫려 있었다. 하지만 소리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다. 상처가 있어도 여전히 항아리였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소리는 고민했다.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었다. 그때 문득 비토가 떠올랐다. 옹달샘 진흙이 아니라 스승님이 아껴두신 신비한 흙으로 저 이음새를 메우면 어떨까? 다음 날 밤 소리는 다시 비토 창고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작은 주머니에 비토를 조금만 담아 뒷산으로 갔다. 샘물에 비토를 개어 반죽을 만들었다. 그리고 항아리의 금간 곳곳에 발라 넣었다. 구멍난 곳에도 조심스럽게 메웠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쓸만한 모습이 되었다. 이제 구워야 하는데. 소리는 또 고민에 빠졌다. 작은 불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스승이 청자를 굽는 시간에 맞춰 가마 뒤쪽에 몰래 넣어두는 것이었다. 소리는 비토로 반죽한 항아리를 안에는 지푸라기를 채워놓고 밖은 보자기에 싸서 조심스럽게 가지고 내려왔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몰래 숨겨두었다. 다음 날 소리는 새벽까지 깨어있느라 꾸벅꾸벅 졸다가 큰 제자 경수한테 혼이 났다. 이 녀석아! 빨리 청소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 또 스승님께 밉보이고 싶은 거야? 소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마당 쓰는 일을 계속했다. 이틀 후 기회가 왔다. 노송이 새로 만든 찻잔들을 굽기 위해 가마에 불을 지폈다. 소리는 스승이 앞쪽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자신이 만든 삐뚤삐뚤한 항아리를 가마 뒤편 구석진 곳에 살짝 밀어 넣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키면 큰일이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과연 자신이 만든 항아리가 어떻게 구워질까? 하루 종일 가마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소리는 내내 그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일했다. 이상하다. 평소보다 연기 냄새가 다른 것 같은데. 노송이 중얼거렸다. 예리한 장인의 감각으로 아주 조그마한 변화에도 뭔가 달라진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소리는 식은 땀이 흘렀다. 다행히 그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식은 가마에서 청자들을 꺼내는 시간이었다. 노송이 앞쪽부터 차례로 찻잔들을 꺼내고 있었다. 모두 완벽한 비색으로 구워져 있었다. 하지만 뒤쪽에 도달했을 때 노송의 손이 멈췄다. 이게 뭐냐?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삐뚤빼뚤하고 이음새마다 금이 간 이상한 항아리였다. 비토로 매운 자국들이 구워지면서 오히려 더 도드라져 보였다. 노송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제자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소리를 바라보았다. 소리. 한마디면 충분했다. 소리는 떨리는 다리로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도 변명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었다. 내 놈이 한 짓이지. 예, 스승님. 소리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다. 노송은 그 이상한 항아리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곳곳에 금이 가 있었고 비토로 매운 자국이 마치 상처를 꿰맨 것처럼 보였다. 내 놈의 쓸데없는 소꿉놀이 터가 아니다. 노송의 목소리가 가마터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자들이 더욱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저 비토는 고려황실에 진상할 항아리를 만들어야 하는 아주 소중한 재료이거늘 어떻게 내 놈의 사사로운 재미를 위해 이런 일을 벌이겠냐? 노송이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렸다. 또다시 깨뜨릴 참이었다. 소리는 반사적으로 두 손을 벌려 막으려 했다. 스승님, 잠깐만요. 무엇을 더 변명하려 하느냐? 변명이 아닙니다. 소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스승님께서는 사소한 티끌이 있다고 그것을 깨버리십니다. 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과오에만 몰입하여 큰 결과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송의 손이 멈췄다. 항아리를 내던지려던 팔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다. 무슨 소리냐? 저 항아리들도 처음에는 스승님께서 정성껏 빚으신 것들이었습니다. 작은 흠 때문에 깨져버렸지만 다시 이어붙이니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소리는 자신이 만든 항아리를 가리켰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금도 가고 이음새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도 담을 수 있고 곡식도 담을 수 있습니다.
깨져서 버려질 뻔한 것들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가마터에 정적이 흘렀다. 노송은 말없이 항아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제자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내 말은. 노송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멈췄다. 그의 눈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소리가 만든 항아리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흠이 많았다. 모양도 삐뚤고 색깔도 고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력이 있었다. 금간 자국들이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또는 사람 얼굴의 주름처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금을 메운 비토가 아름다운 무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노송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완벽함이란 무엇이었을까? 완전 무결한 아름다움을 위해 수많은 노력의 결과물들을 깨뜨려 온 것이 과연 옳았을까? 소리야. 노송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소리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내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구나. 노송은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당에 쌓인 청자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동안 벌인 수많은 노력들이었다. 다들 모이거라. 노송이 모든 제자를 불렀다. 오늘부터 새로운 작업을 해보겠다. 내가 깨뜨려버린 저 조각들을 모아서 소리가 한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보자. 제자들이 놀란 눈으로 스승을 바라보았다. 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로 괜찮으시겠습니까? 티끌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것만이 항상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노송이 소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때로는 상처가 있는 것이 더 깊은 아름다움을 갖기도 하는 법이다. 그날부터 가마터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제자들은 깨진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다. 노송도 직접 나서서 조각들을 비토로 이어붙이는 작업에 몰두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완벽함에만 익숙했던 손이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것을 만드는 일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해갔다. 며칠 후 새로운 형태의 청자들이 탄생했다. 금간 자국이 있고 이음새가 보이는 항아리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한 청자들보다 더 깊은 매력이 있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 제자 경수가 물었다. 노송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궁궐에 올려보자. 예.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폐하께서 이 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보자. 노송의 얼굴에 미소가 스며들었다. 완벽함만을 추구했던 그의 얼굴에서 보기 드문 표정이었다. 보름이 흘렀다. 노송은 평생 만든 청자 중 가장 특별한 작품들을 완성했다. 금간 자국이 아름다운 무늬처럼 흐르는 항아리 깨진 조각들이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찻잔들, 상처가 오히려 품격을 더해주는 술병까지. 스승님, 헌데 정말로 이걸 올리시겠습니까? 경수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다른 제자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성종께서 흠이 있는 청자를 받으시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때가 왔다. 노송은 청자들을 비단으로 정성스럽게 포장했다. 소리도 함께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궁궐 출입은 허락되지 않았다. 내 다녀오마, 소리야. 내가 깨우쳐준 진리를 폐하께 전해드리겠다. 노송이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이의 눈에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개경 궁궐, 어전 앞마당에 노송이 도착한 것은 5시 무렵이었다.
성종은 평소처럼 신하들과 정사를 논의하다가 노송의 입궐 소식을 들었다. 노송이 왔다고? 이번에는 어떤 보물을 가져왔을까? 왕조차도 기다리게 만드는 실력을 가진 노송이 진상할 청자를 가지고 입궐한다는 말에 성종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며들었다. 노송의 청자는 늘 그를 감탄하게 만들었다. 송나라에서 오는 사신들도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에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다. 폐하, 대장인 노송이 새로운 청자를 진상하러 왔다고 하옵니다. 내시가 고하자 성종이 손짓했다. 어서 드리거라. 노송이 어전에 들어와 큰 절을 올렸다. 그 옆에는 비단에 쌓인 청자들이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폐하, 신이 평생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감히 올려드립니다. 노송이 조심스럽게 비단을 풀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큰 항아리였다. 성종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엇이냐? 항아리에는 금간 자국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그 금들이 마치 의도된 무늬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비토로 메운 부분들이 오히려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냈다. 노송아, 내 놈이 지금 과인을 농락하는 것이냐? 성종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신하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완벽한 청자만을 올리던 노송이 흠이 있는 물건을 가져온 것이 의외였다. 감히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폐하. 노송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머지 청자들도 하나씩 꺼내 보였다. 찻잔, 향로, 술병까지 모두 금간 자국이 있었지만 신비롭게도 조화로웠다. 폐하께서는 완벽한 것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송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지 않느냐? 흠이 있는 것을 어찌 아름답다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폐하,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것이 과연 완벽하기만 한 것입니까? 성종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감히 장인이 임금에게 철학을 논하다니. 무슨 의미냐? 네 이놈. 전하께서 내린 비토를 가지고 이런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온 주제에 말이 많다. 문하시중 나서서 노송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성종이 손을 올려 문하시중 보고 멈추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계속 말해보거라. 성종이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도 때로는 실수를 하시고 후회를 하시고 상처를 받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모여 폐하를 더욱 지혜롭고 깊이 있는 군주로 만들어드린 것이 아닙니까? 노송이 항아리를 들어 올렸다. 이 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완벽했지만 깨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어붙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얻었습니다. 상처가 있기에 더욱 소중하고 금이 있기에 더욱 독특한 것입니다. 어전이 조용해졌다. 성종은 말없이 청자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삐뚤삐뚤한 흠으로 보였던 금들이 점점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각각의 청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성종이 중얼거렸다. 처음에는 흉하게 보였는데 청자의 깨진 부분을 메운 비토의 결이 더 영롱하게 보여 자꾸 보니 묘한 매력이 있구나. 폐하께서 느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노송이 고개를 숙였다. 완벽함만을 추구하면 차갑고 딱딱한 아름다움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와 흠을 받아들이면 따뜻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종이 향로를 들어 올렸다. 금간 자국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신기하게도 그 상처들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 보였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막내 제자 소리라는 아이가 깨우쳐 주었습니다. 노송이 소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비토를 훔쳐서 깨진 조각을 이어붙인 일, 작은 과오에 몰입하여 큰 결과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아이의 깨달음까지. 12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성종이 놀라워했다. 그렇습니다, 폐하. 어린 마음이 때로는 어른들이 놓치는 진리를 보기도 하는 법입니다. 성종은 한참 동안 청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다. 과인도 지금까지 완벽함만을 추구해왔는데 생각해보니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모두 상처가 있는 것들이었구나. 성종이 신하들을 돌아보았다. 여러분도 보시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 아니겠소? 신하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였던 청자들이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청자를 아끼는 성종은 이번에 노송이 진상한 청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청자가 마음에 들어 어전 옆에 두도록 명하고 틈틈이 감상하곤 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고려의 급보가 날아들었다. 폐하, 거란군 8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 침입하고 있사옵니다. 전령의 다급한 외침에 어전이 술렁거렸다. 성종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거란의 소손령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남침한 것이었다. 80만이라니. 우리 군사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병부상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고려의 전 병력을 합쳐도 10만이 채 안 되었다. 폐하, 일단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몽진하시옵소서. 신하들이 앞다투어 피난을 권했다. 하지만 성종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터전을 그냥 내줄 수는 없었다. 잠깐.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희였다. 그는 고려 최고의 지략가로 이름이 높았다. 폐하, 신이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방책이냐? 성종이 간절한 눈으로 서희를 바라보았다. 신이 직접 소손령을 만나 담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어전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신하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담판이라니? 80만 대군 앞에서 무슨 담판을 하겠다는 것이냐? 폐하께서 얼마 전 깨우치신 그 진리 말입니다. 서희가 어전 한 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노송이 진상한 금간 청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성종이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늘 곁에 두고 감상하고 있던 청자들이었다. 저 청자들처럼 말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메우고 이어붙이면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종의 눈이 번뜩였다. 서희의 말뜻을 알아챈 것이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화친을 맺자는 뜻이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화친이 아닙니다. 서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거란이 우리를 침입한 명분은 우리가 신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신라 땅은 거란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억지 논리가 아니냐?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침입의 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논리로 맞서면 됩니다. 서희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다. 강동 땅은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그 땅을 되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다. 대담한 발상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줄까? 들어줄 것입니다. 서희가 다시 청자를 가리켰다. 저 깨진 청자의 아름다움처럼 비록 처음은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들어왔으나 우리의 진정성으로 그 흠을 메꿔주면 그들이 우리를 친구로 여길 것입니다. 고려가 결코 거란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종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해보거라. 곧바로 준비를 한 서인은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거란군 진영으로 향했다. 그의 수레에는 특별한 물건이 조심스레 실려 있었다. 바로 노송이 만든 금간 청자 중 가장 아름다운 술병과 잔이었다. 거란군 진영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군막들과 깃발들이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서인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소손령의 천막으로 향했다. 고려에서 왕의 서신을 가지고 온 사신 서희입니다. 들어와라. 소손령의 목소리가 천막 안에서 들려왔다. 서희가 들어가니 장대한 체격의 거란 장수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부장들이 늘어서 있었다. 고려왕이 항복하러 보낸 것이냐? 소손령의 말에 뒤에서 서희를 둘러싸고 있던 거란의 장수들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서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항복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화친을 맺고자 왔습니다. 화친이라. 소손령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희가 손을 들어 신호했다. 곧 비토로 갈라진 금을 메꾼 청자 술병과 잔이 나타났다. 거란 장수들의 눈이 그 빛깔에 사로잡혔다. 이것은 우리 고려의 청자입니다. 여기에 금이 간 것을 다시 흙으로 메꾼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잠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술 한 잔 받아주십시오. 서희가 직접 술을 따르기 시작했다. 청자잔에 맑은 술이 담기자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이 금간 청자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서희가 잔을 들어 올렸다. 거란의 장수 소손령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금간 자국들이 눈에 더 선명하게 들어왔다. 이것은 그런데 자세히 보니 술잔에 금이 가 있지 않은가? 어찌 된 일인가? 그렇습니다. 이 청자는 그 금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희가 미소를 지었다. 본디 이 청자는 처음에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로 깨져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런데 우리 고려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더욱 깊고 영롱하며 금을 메꾼 결이 특징이 되어 이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청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손령이 청자잔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금간 자국들이 마치 강줄기처럼 산맥처럼 자연스러운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았던 이전의 완전한 고려 청자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흥미롭군. 그래서 이것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가? 장군께서도 아시지 않사옵니까? 서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작은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메우고 이어붙인다면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손령의 눈이 번뜩였다. 서희의 뜻을 알아챈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는 뜻이냐? 비단 그것만이 아닙니다. 서희가 술잔을 들어 올렸다. 장군께서 이번에 우리를 치시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고려가 신라 땅을 차지했으니 그것을 되찾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강동 땅은 원래 고구려의 터전이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조상의 땅을 되찾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소손령이 잠시 말문이 막혔다. 서희의 논리에 일리가 있었다. 더욱이 고려는 결코 거란의 적이 아닙니다. 서희가 계속 말했다. 우리가 진정 적대하는 것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야말로 거란과 고려 공통의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거란 부장들이 웅성거렸다.
송나라는 거란의 오랜 숙적이었다. 만약 고려와 거란이 친선 관계를 맺는다면 송나라를 견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손영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고려와 무의미한 전쟁을 벌이기보다는 화친을 맺고 송나라를 압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냐? 간단합니다. 서희가 미소를 지었다. 거란은 군대를 물리고 고려는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강동 땅은 고려가 차지하되 거란의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조공이라. 소손영이 턱을 매만졌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외교로 얻는 것이 더 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조건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술잔이 증거입니다. 서희가 청자잔을 소손영에게 건네었다. 이 청자를 만든 장인은 말했습니다. 완벽한 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상처가 있어도 금이 가도 함께 어우러지면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서희가 자신의 잔도 들어올렸다. 거란과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나라이고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더 강력한 동맹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손영이 한참 청자잔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 말에 일리가 있다. 거란 부장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80만 대군으로 밀어붙이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 화친을 맺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강동육주는 고려가 가져가되 반드시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물론입니다. 서희가 기꺼이 동의했다. 애초에 그것이 목표였다. 그렇다면 이 술잔으로 맹세를 하자. 소손영이 잔을 들어 올렸다. 서희도 자신의 잔을 들었다. 거란과 고려의 우정을 위하여. 평화로운 미래를 위하여. 두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천막 안에 울려 퍼졌다. 금간 청자에서 나는 소리는 완전한 청자와는 달랐다. 더욱 깊고 여운이 있었다. 그렇게 거란군은 회군했다. 고려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강동육주를 얻었다. 서희의 외교 승리였다. 개경으로 돌아온 서희는 성종에게 모든 과정을 보고했다. 정말 대단하다. 소리라는 아이의 작은 깨달음이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이야. 성종이 감탄했다. 폐하, 그 아이를 불러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며칠 후 소리는 처음으로 궁궐에 발을 들여놓았다. 12살 아이가 어전에 서 있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내가 소리냐? 예, 폐하. 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깨진 청자를 다시 살려낸 것이 이번 외교 승리의 시작이 되었다. 어떤 상을 바라느냐? 소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폐하, 저는 앞으로도 스승님과 함께 계속 청자를 만들고 싶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청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작은 흠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성종과 신하들이 모두 미소를 지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느껴졌다. 좋다. 그렇게 하거라. 그리고 노송은 듣거라. 앞으로 궁궐에 올리는 청자는 완벽한 것과 금간 것을 섞어서 보내도 상관없다. 알겠느냐? 그 후 고려 청자에는 새로운 유파가 생겨났다. 금계청자라 불리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금을 내고 그것을 금으로 메워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법이었다. 소리는 자라서 노송을 잇는 훌륭한 장인이 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강동육주에서는 고려와 거란 상인들의 무역이 활발해졌다. 국경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궁궐 한편에는 여전히 그 금간 청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것들, 상처가 있어도 가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를 일깨워주면서